오늘 그냥 강의는 이민자로서 여러분들이 벌써 엑스퍼트시죠. 전문가로 여기 다 10년, 20년, 이렇게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여기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자의 전문가시지만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이 내가 이런 걸 경험했구나라는 걸 좀 더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다음 세대가 경험하는 것들이 이런 심리겠구나 하는 걸 한번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심리학에 관심을 가진 것은 저희 가정의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이혼을 하셨고, 부모님 두 분은 다 이미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50년 전에 이제 이혼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한 5살 정도 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상담이라는 것도 없고, 테라피라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만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이라고 해야 되나요? 슬픔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저희 이모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상담을 전공하셔서 이제 플러에서 박사를 공부하고 계셨는데, 이모랑만 만나서 얘기를 하면 너무 마음이 후련해지고 마음이 치료를 받는 것 같고, 내 마음 가운데 굉장히 짐이 많았던 것이 뭔가 lift up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짐이 다 뭔가 사라져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5살부터 20살이 되는 그 시간까지 뭔가 상담이라는 걸 받았으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그리고 참 안타깝게 저는 어린 시절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전까지는 이제 불교 집안이었었어요. 50년 전 그 정도만 하더라도 한국에 굉장히 많은 불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지 못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어떤 치료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나만의 그런 우울하거나 슬픔이 있는, 또 상처가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의 심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 또 이렇게 가정을 잘 이끌려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런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세미나의 목적은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좀 이민 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의 변화, 다 이민자로 오셨잖아요, 이곳에. 그래서 미국에 여기 있는 거의 공통점이,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은 우리 모두가 다 이민자다, immigrants, 그쵸? 다 이민자로 지금 남의 나라에 와서 여기서 다 이제 미국 시민이 되거나 영주권자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1세대가 경험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 그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이제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민 가족이 경험하는 이런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걸 다는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좀 맛보기로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나에게 이민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예전에 이민 오셨던 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1991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35년 전이죠. 91년 2월 달에 이민을 오게 되었는데, 굉장히 날씨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날씨가 좋다. 근데 그때 당시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우기여서 비가 오고, 그리고 미국은 날씨가 따뜻하다 그러는데 왔더니 날씨가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미국이 처음 왔을 때 이 캘리포니아 날씨는 비가 오고 굉장히 추운 날씨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보면 이민을 가는 게 굉장히 행복하고 재밌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민 왔었을 때 그때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그래서 한번 더 이민은 나에게 무엇이었나? 더 나은 기회였었나? 뉴 어퍼튜니티를 찾아서 이제 오게 되는 그런 것이 나에게 이민이었을까?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희생? 자녀들의 교육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오게 되었는가? 그래서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는 이민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새롭게 구성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민은 삶의 터전으로만의 그냥 오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내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재구성되는 시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민이 가져오는 변화 중에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어요. 사회 환경적인 변화도 있고요. 관계 구조의 변화, 그리고 직업과 어떤 경제적인 변화도 오게 되고, 그다음 정체성의 변화도 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에 살다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되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있게 되죠. 과거의 직업에서 또 있었던 직업이 있었다면 미국에 오면서 어떤 나의 커리어의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과거 한국에서 하지 못했던 그러한 커리어를 또 경험하게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또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누군가의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이제 가족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민자가 되게 되면 가족이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다 각자의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가족이 가장 가까운 네트워크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냥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에 사는 어떤 이민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조금 제가 한국인에 대한 그런 이민 역사에 대한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민의 역사는요, 1900년대, 한 1903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탕수수밭을 이제 시작해서 수차례 뭐 3웨이브다, 뭐 4웨이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탕수수밭에 노동을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이민자들이 오시게 되셨는데요. 한 7,000명 정도가 오셨대요. 첫 번째 오시는 이주에 있었던 분들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한 1965년 정도에 이제 코리안 워가 있고 난 후에 이제 군인들이라든지 또 군인들이 한국 분들이랑 결혼을 해서 그 분들이 이제 뭐 가족이라든지 신부라든지 그런 분들을 같이 데려오고 입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게 돼서 명수는 한 10,000명 정도 안팎되는 그런 분들이 오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69년부터 뭐 65년 이후에 1999년까지 좀 인구의 그런 급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80년부터 이제 2025년까지 보면은 80년대는 29만 명이 오게 되고요. 2025년에는 1.8밀리언, 그러니까 거의 200만 명으로 지금은 이제 이민자들을 추정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됐죠. 그래서 그런 아마 이민의 그런 패턴이 교회에도 되게 많이 적용이 되지 않으셨을까. 여기에 아마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은 1990년대 정도에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이 오게 되었고, 또 2000년대까지도 계속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민 오시거나 이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이제 이민을 오게 됐던 분들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목적이 대부분이 더 좋은 경제 기회라든지 또 더 좋은 opportunity를 찾아서 왔대요. 그래서 아마 저도 91년도에 왔으니까 대부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그때는 굉장히 좀 얘기가 많이 있었던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 하면은 뭐 싱글 하우스가 있고 거기에 아들, 딸 한 명씩 있고, 골든 리트리버 뭐 강아지가 있고, 자동차가 있는데 뭐 자동차를 닦는 포스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바로 아메리칸 드림의 모습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한국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가끔씩가다 그런 얘기를 주변 분들한테 하면 잘 안 믿고, 한국이 가난했던 나라다라고 얘기하면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88년 전까지, 90년 그때도 굉장히 한국이 부자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서 뭐 드라마에서도 보이시잖아요. 응답하라 1988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막 계란 후라이 갖고 싸우고 뭐 이렇게 반찬 가지고 투정하고 약간 그런 시대의 배경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80년대 말 90년대 초 아직까지는 한국이 굉장히 가난했던 나라였고 배고프면 물을 마셨다. 그런 뭐 중학교 때 저는 진짜 배고파서 친구들이랑 같이 물을 마신 적이 있어요. 저희 집만 가난한 게 아니라 다 가난하니까 그냥 뭐 밖에 나가서 뭐 진짜 떡볶이를 사 먹고 쫄면 사 먹고 이거는 대학교 이후의 이야기지, 그 전에는 배고파도 그렇게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이제 자영업에 많이 종사를 하시게 된대요. 리커 스토어, 그리고 드라이 클리너, 그 다음에 뭐 그로서리 스토어 이런 거를 많이 이제 하시게 되셔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시고 또 가족을 위해서 뭐 정말 봉사를 많이 하시고 work and life balance 뭐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죠. 워라밸이 어디 있어요. 1년 365일을 계속 일하시고 1년에 한 번 쉬시거나 뭐 2번 쉬시거나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5년부터 한 2016년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교육이 중심이 되는 시간이 돼서 그때부터는 뭐 교육을 가지고 이민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기러기 가족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막 저희가 사는 동네가 월라시라는 동네인데 바로 옆에 다이아몬드 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저는 똑같은 교회를 97년부터 지금까지 다녔는데요. 그때 당시에 강남에서 오셨어요. 진짜 엄마들이. 다이아몬드바 학군이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 보내시려고 다이아몬드바 하이스쿨 가니까 90%가 거의 한국 친구들인데 그렇게 강남에서 오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좀 있으시더라고요. 지금은 또 이제 웨이브가 다른 지역으로 옮겼죠. 뭐 얼바인 뭐 이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0년부터 2025년 이제는 그때부터는 조금 더 다양화된 이민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2010년부터 2025년은 전문직으로 이민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투자 이민도 생기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한국에서 잡을 미국으로 잡더라고요. 제가 한 2년 정도 전에 인디애나폴리스에 간 적이 있어요. 호텔에 묵고 있는데 거기 외국 사람만 주로 있는 곳에 한국 분이 서퍼를 하시는 거예요. 대학생분이어서 이제 우연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인디애나폴리스까지 오게 됐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전 한국에서 그저께 왔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부터 한국에서 온 친구인데 일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세요? 아니에요, 영어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may I help you 하고 그래도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영어를 잘하시고 길 가다 뭐 누가 영어로 물어봐도 웬만큼 대답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직접 잡을 잡아서 1년간 저는 뭐 정말 좀 잡을 잡고 미국 생활 해보고 싶어서 왔다는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0년대 이후부터 뭐 10년, 2025년 이 시간에는 조금씩 예전에는 1세 이민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1세, 2세, 3세 그리고 중간에 한 중학교 때 오신 분들, 또 초등학교 때 오신 분들, 고등학교 때 오신 분들 해서 1.5세라는 그런 이제 어떤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났다, 쟨 2세야. 주로 영어 쓰는 친구들이죠. 아마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이 2세 분들이실 것 같아요. 이제 3세 분들도 이제 중간에 계셔서 이제 그런 분들은 거의 부모님들도 영어 쓰시고 자녀분들도 영어 쓰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민을 오시고 난 다음에 오시면서부터 이런 배경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의 스트레스 레벨이 조금씩 더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보면은 제일 먼저 오셔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민자들의 특징에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적응에 관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양식이 다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그런 과정에 굉장히 많은 시간 중에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화 적응의 스트레스가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는데요. 문화 적응 단계의 4스테이지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대요. 그래서 1960년대부터 이렇게 발달이 되어온 그런 스테이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뭐 허니문 스테이지. 이제 미국에 처음 왔는데 와 여기 모든 게 다 너무 새롭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미국을 좀 약간 우습게 본다고 해야 되나요? 한국엔 다 있는데 여긴 너무 뭐가 없다. 모든 게 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 90년대 오셨던 분들, 80년대 오셨던 분들은 미국 오셨을 때 굉장히 미국이 뭔가 풍요롭다 이렇게 느끼셨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에 오셨을 때는 한국보다는 굉장히 더 잘 사는 나라고 부유한 나라고 뭔가 안정적인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고 미국 음식을 하나 진짜 피자도 먹고 그 다음 그때는 뭐 한국에는 바나나, 오렌지 이런 게 많이 없었던 시기였는데 여기는 마켓 가면 막 이만큼씩 쌓아놓고 파는 그런 이제 새로운 다양성을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죠. 두 번째로 이제 이 허니문의 스테이지가 굉장히 짧게 뭐 1 to 3 months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cultural shock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혼란이 오고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서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문화 충격의 단계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사회 규범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살아가는 가치관도 다른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어저스먼트 시기에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적응을 하시게 되시고 나중에는 어댑테이션 해서 안정되게 이제 미국 것도 있고 한국 것도 있고 이제 지금은 약간 땡스기빙에 예전에는 터키에서 이제 뭔가 이게 누린내가 나서 못 먹을 것 같다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3년 5년 10년 미국 생활하시고 나면은 이제 땡스기빙 되면은 터키를 구워라 우리 집에서 크랜베리 소스랑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터키를 맛있게 먹는 이제 시기가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세대의 이민자의 주요 스트레스를 보시면요. 아마 경험하신 것들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언어 장벽. 나는 영어가 너무 편하다 하시는 분. 내 나라 말처럼 영어가 너무 편하다.
제 생각에는 영어를 충분히 의사소통하시는데 지장 없으신 분들 다 계실 거예요. 어디 가서 커피라도 마시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시는데 왠지 어떻게 보면 영어에 약간 그런 그 앵자이티가 높으시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영어 장벽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레벨이 있으시고요. 그다음 경제적인 불안. 미국 오시면서 돈을 다 얼마씩은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몇만 불씩. 많게는 뭐 진짜 몇십만 불도 가져오시지만 기본적으로 몇만 불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제 차 사고 그다음 집을 사시는 않고 렌트를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몇 개월 정도 사시다 보면은 이제 뭐 비용이 들어가고 이상하게 미국에 살면은 매달 들어가는 그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그쵸? 한국보다는 생활비가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3개월, 6개월, 이렇게 9개월 지나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누구를 막노라고 이제 잡을 잡아야 되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분들이, 많은 분들이, 나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미국에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 것들 고민하시는 게 1세대들의 고민이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고립. 이제 여기 딱 떨어져서 다 외국 사람들이시니까 뭔가 히스패닉을 믿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백인을 친구 삼기도 그렇고 뭔가 다른 민족들과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또 한국 분들은 굉장히 적은 상황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도시는 월라시라는 도시인데 하루 종일 걸어가도 한국 분들을 만난 적이 지금 한 97년부터 지금까지 5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한국말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동네 자체에서. 근데 약간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하루에 약간 횡단보도만 건너도 기본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500명, 갈 때 300, 올 때 300 해서 굉장히 만나는 한국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미국에 오니까 일단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안 계시고 운전하고 어디 가도 이제 만날 분들도 없고 약간 한국 마켓을 가니까 한국 분이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중국 분들이 더 많이신 경우도 있으시죠? 저희 동네는 중국 분들이 주로 장악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회적으로도 약간 고립이 되시니까 외로운 그런 것들도 경험하시게 되시고, 이제 차별, 레이시즘 같은 거, 그 다음 racial discrimination, 약간 인종차별 같은 거를 당하시는 그런 경험이 아마 크게도 있으시겠고, 아니면 작게도 있으시고, 미국 생활 하시면서 내가 진짜 이런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하는 것들은 아마 경험 안 하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로 1세대들이 경험하시는 그러한 이제 스트레스고 심리적인 그런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이런 이민의 역사가 있었고요. 자, 지금은 한 190만 이상이 200만 정도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1세대로 오셔서 굉장히 많이 희생을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다음 한국인에서의 어떤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그거를 강조하시고 또 집안에서는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또 우리 자녀들은 이제 학교에 나가서 한국인의 정서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인의 정서, 미국인의 가치관, 또 미국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이제 친구를 사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부모님들과 자녀들 간의 어떤 세대 차이의 그런 1세와 2세의 그런 차이부터가 또 그것도 어느 아들 심리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한국 문화 중심, 자녀분들은 이제 미국 문화 중심으로 삶을 이제 펼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이제 acculturation 갭이라고 해서 우리가 미국에 오면 다 누구든지 acculturation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죠. 문화 적응 단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 문화 적응을 하시면서 이 문화 적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해요. Americanize. 저 사람은 굉장히 많이 Americanize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언어적으로도 영어를 잘하고 혹은 또 미국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잘하고 또 가치 같은 규범도 잘 지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 더 Americanized 된 거를 우리가 좀 약간 텀으로는 accultur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까지만 되시고 그 전에 이제 내가 살아왔던 그런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시죠. 근데 자녀들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완전히 다른 어떤 인격체로 또 가치관을 가지고 형성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 acculturation의 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의 어떤 적응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한 갈등. 그래서 자녀분들이 부모님한테 아빠,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혹은 자녀분들이 엄마한테 엄마, 거기서 왜 그렇게 행동해?
지금 기다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아니 엄마한테 네가 왜 하라 말아야? 아니면 아빠한테 네가 그런 말을 왜 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갈등도 이제 일어나는 구조가 생기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와 자녀의 갈등 영역 중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학업과 진로.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1세로 오셔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경제적인 그런 불안한 감을 가지고 사신 경험이 있으셨으니까 자녀들이 뭔가 미국 생활에서 더 정말 성공할 수 있고 성취하고 그 다음 더 메인스트림으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굉장히 좀 약간 학업에 대한 거 이렇게 많은 압박 같은 거를 주게 되고, 또 한국과는 다른 그런 자율성과 통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12학년까지 아침 8시인가요? 시작하는 시간이 8시에서 2시 반이면 똑같이 끝나잖아요. 과목도 6과목. 그러니까 저희는 한국에서는 제가 막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산수, 사회, 사연, 음악, 미술, 실과 해가지고 한 14과목 이상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막 바하 다 알잖아요. 한국에서 학교 공부를 하시면 슈베르트, 바하, 뱅고,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체육이면 체육, 모르는 게 없습니다. 지리면 지리, 세계사면 세계사. 근데 미국은 딱 6과목 정도밖에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분들을 보면서 공부 안 하는 것 같고, 이제 자녀분들의 다음 세대에 관한 것들에 굉장히 많은 그런 간섭이라든지 또 통제라는 거를 이제 하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의 많은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자녀들은 영어를 더 잘하게 되고, 그 잘하는 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더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권위가 조금 더 약화되죠. 약간 서류 이것 좀 한번 읽고 무슨 뜻인지 좀 알아봐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지금은 구글 트랜슬레이터, 파고다, 챗 GPT, 지금 살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 저희가 왔던 시대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1세대가 왔던 정말 1980년대, 90년대 오셨던 그 시대랑은 완전히 다른 시대에 이제 우리 지금 젊으신 분들은 지금 이민 오신 분들, 2000년대 이상, 2010년 이상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데요. 우리 1세가 이렇게 어렵게 이제 살아가신 것처럼 2세들도 굉장히 어려움들을 당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서바이벌 모드로 여기서 미국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생존하고 자녀를 키우고 또 가정을 잘 일궈나가고 또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겠다 하는 그러한 서바이벌 모드로 나갔다면은 이제 2세들은요 좀 그 삶에 좀 심리적인 그런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몇 가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문화 정체성에 혼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한국 문화, 공손해야 되고, 이제 사람들에 대한 배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우리 한국에서 그룹 컬처처럼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좀 다른 문화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학교에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저희 자녀를 키우면서 좀 놀랐던 게, 약간 미국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싶어서 룸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어린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을 도와주는 그런 방에서 학생의 엄마인데 룸맘이라고 해서 도와주는 그런 발렌티어 역할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강조하는 게 점심시간에 네 음식은 너만 먹어라. 네 음식은 너만 먹고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말고 다른 사람 걸 받지도 말아라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학교 다녔을 때, 제가 다녔을 때는 진짜 콩 한 쪽도 나눠서 먹는 걸 배우고 자랐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네 음식은 너만 먹지, 남이랑 나눠 먹지 말라. 나중에 이제 더 생각하면서 듣게 된 것이 엘러지가 있는 사람이 굉장히 미국에 많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엘러지, 콩 엘러지 이런 건 저 듣도 보도 못했어요. 자라나면서 그런 걸로 숨이 막힌다, 이멀전시를 간다, 그런 케이스가 없었는데 지금은 한국도 많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음식을 나눠 먹고 갑자기 정말 누군가 또 반 학생이 어려움을 경험하면 안 되니까 대부분 미국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보호 차원에서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다른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 음식은 너만 먹어라. 근데 이제 집에 와서 보면은 부모님이 싸주면서도 애들한테 가서 나눠 먹어라, 애들이랑 같이 친절하게 대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작은 거라면 그런 거부터가 다른 거가 되겠죠. 그래서 늘 학교와 집이라는 이 두 가지의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은 두 가지의 문화를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나는 누구지? 이제 그런 질문을 정말 더 많이 하는 것이죠.
우리 1세대는 거의 나는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그냥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우리 2세들은 이제 나는 도대체 누군가, 한국말보다는 뭔가 영어가 더 편하고 한국 문화보다는 뭔가 영어권에 있는 미국 문화가 좀 더 마음에 편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는 도대체 누굴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 정체성에 대한 진짜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화 적응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런 스트레스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는 누구고 또 문화 정체성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자존감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뭐 자신감 있게 손들고 막 발표하기보다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면 약간 다 내성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공통적인 얼굴 표정, 뭔가 수줍은 것 같고 내성적인 것 같고, 나의 어떤 자존감이 아주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생이 이상이 돼서 또 사회인이 돼서 내가 내 정체성을 이제 완전히 세우고 난 다음이 그 정도 되기 전까지는 다 뭔가 내성적이고 뭔가 서미시브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영어 권력 역전, 언어 권력 역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어떤 경우에는 컨퍼런스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씩, 새 학기마다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뭐 학업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에 엄마랑 같이 갔거나 부모님이랑 같이 갔는데 부모님이 영어가 편하지 않은 경우에 자녀가 자기의 내용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자기에 대한 평가를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면 그거를 부모님한테 해석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부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그런 영어 번역가, 통번가, 서류를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어느 날인가 제가 여행을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 그 부모님이 영어를 잘 못하시는 그런 어떤 그룹에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거기 그 분이 자동차에 플랫 타이어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리플A에 전화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근데 아드님이 뭐 여자친구가 아파서 타주로 병원 병문안을 간 거예요. 근데 그 병문안 가서 약간 그 여자친구한테 병문안 하고 있는 아들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플랫 타이어가 났는데 너 지금 빨리 트리플 A 전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여자친구 병문안 하다 말고 나와서 계속 전화하고 또 중간에 또 토트럭이랑 뭐가 연결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또 진짜 진짜 수차례 그렇게 정말 전화 통화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 2세 자녀분은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수시로 연락해서 난 이거 돈 필요하니까 지금 빨리 도와달라. 근데 또 한편으로 너무 부모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70대신데 영어를 잘 못하시고 지금 어려운 공경에 처했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도와주는 그런 시간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그 2세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차별 경험하는 스트레스도 있죠. 어떤 racial discrimination. 그래서 이건 저의 아들을 얘기인데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길에 오는데 어떤 굉장히 등치 좋은 히스패닉이 오더니 자기를 때렸대요. 그냥 한 대를, 얼굴을. 그러면서 근데 엄마 내가 힘이 없어서 나 아무것도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저도 그때 당시에 그럼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선생님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냥 끝났어요. 흐지부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저희 아들이 대학교 가더니 그때부터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몸을 완전히 갓바랑 이렇게 엄청 크게 만들어서 약간 운동은 굉장히 크게 해갖고 지금은 엄청 큰 몸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본인을 찝적대지 못하게끔 그런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느 시간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들도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뭐 인종차별이 될 수도 있고 분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경험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부모님들은 대부분의 마음에 약간 미안한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걸 좀 부탁하게 돼서 그게 너무 미안하고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한 게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어떤 경우는 무력감도 경험을 하시게 되시죠. 내가 좀 미국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내가 좀 파워레스한 거가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게 되시고 그 다음 좀 미국 생활하시면 좀 소외감이라든지 아니면 론리한 거, 외롭고 좀 쓸쓸하다. 예전에는 밖에만 나가면 친구들이 그냥 다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는 밖에 나가도 만날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고, 진짜 교회가 유일하게 여기서 와서 위로도 받고 또 같이 격려도 해주고 서로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는 공간, 여기가 정말 최고의 공간인 거죠. 이 위에는 우리가 진짜 한국에서 살았던 것처럼 어떤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삶을 미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또 자녀들도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게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 1세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상실이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고향 공동체에 대한 상실,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대한 변화에 대한 상실.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학교를 졸업하고 또 동문들도 있었고 어디에만 가면 다 알아주는데 미국에 오니까 내가 어느 대학교 졸업했는지 발음도 같은 코워커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다 뭐 아무리 좋은 대학이라도 미국에 오면 이름이 다 바뀌잖아요. 저는 뭐 미국 이름은 그레이스 킴이지만 한국 이름이 김승은이에요. 근데 미국 직장을 이제 다니다 보니까 한 번도 제 이름을 승은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son? 어떻게 스페링을 하다 보니까 son건이 되더라고요. sungun인데 sungun을 이어서 하지 않고 그냥 son건 하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인가 son건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불러서 이제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주로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나의 어떤 모습의 정체성도 더 달라지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의 학교도 어떤 학교 졸업했지만 그렇지만 내가 어떤 나의 사회적 위치도 달라지고, 또 한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기업에 다녔다가 미국에 오면서 그냥 나의 자영업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미국에 와서 더 잘 되시는 경우들도 물론 있으시죠. 그렇지만 다 그렇게 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정체성이 이제 조금씩 이제 변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지위가 하락, 본국에서 전문직이었는데 이제 여기 오게 되니까 다른 직종의 직업.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미국 처음에 와서 정책하시느라 이제 뭐 청소를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서버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셨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뭐 한 번도 이렇게 스몰 그룹 비즈니스 해본 적이 없으셨는데 미국에 와서 스몰 비즈니스 하신 적도 있으시고, 어떤 분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은 뭐 드라이클리너를 열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드라이클리너를 열으셨어요? 굉장히 좋은 학교 미대를 졸업하셨던 분인데 뭐 미대고 뭐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는 드라이클리너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마치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미국에 와서 일한 곳이 라디오 부속품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라디오 부속품 만드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일하는 걸 경험한 적이 없었다가 처음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딱 됐는데 이제 3달째 똑같은 조립하는 걸 하게 되었는데요. 매일매일 똑같은 조립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이제 하락하게 됐고,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 졸업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는 걸로 이제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인가? 옆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레이스야, 너 지금 20대니까 지금부터 공장에서 20년 일하면 아저씨처럼 BMW 타고 다닐 수 있다. 그 말을 듣는데 BMW가 그날부터 싫어졌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오빠랑 같이 공장에 다니다가 저희는 그때 우리가 미국에서 다른 건 못해도 교육을 받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20대 초반에 다시 공부를 하게 되고, 굶어 죽더라도 영어는 배우고 굶어 죽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 라이프가 이렇게 리디렉션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죠. 그래서 뭐 문화적인 상실도 계속 있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 문화, 공동체의 상실, 또 교회에 다시 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에 또 적응해야 되는 또 그런 경우도 또 경험을 하시게 되시고. 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연구를 했더니 이민자는 문화적인 애도를 경험한대요. 다 cultural bereavement. 내가 이 문화에 와서 뭔가 내 과거에 있었던 문화를 잊어버렸던 그런 상실했던 그런 경험을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2세가 겪는 그런 어려움들. 근데 2세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2세는 굉장히 쉽게 문화에 적응하고 영어도 빨리 배우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2세들도 굉장히 문화 적응에 이렇게 아메리카나이즈가 된다는 거, 어컬처레이션이 된다는 거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기대도 있고 또 그다음 친구들의 기대, 또 학교에서 있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서 항상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문화 적응하는 모든 분들의 그런 심리 중에 하나 많은 스트레스를 적응하지 못하고 역기능으로 일어날 때 하는 것이 우울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불안한 감정도 들게 되고 그다음 행동 문제, 이렇게 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행동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성취에 대한 압박감.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는데 자녀들한테는 어떤 성취에 대한 그런 압박감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희생하면서 내가 너 때문에 미국 와서 지금 엄마가 왜 세탁소에서 일하는 줄 알아. 제가 유트 파스터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랑 같이 와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어머니의 마음은 그거죠.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고생한다. 진짜 이 미국 영어도 하나도 잘 모르는데 내가 너 하나 붙잡고 너 잘 되라고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역할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삐뚤어가게 되는 경향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1세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2세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연구가 말하는 보호적인 요인, 프로텍티브 팩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있고 친밀감이 있으면 그 가족이 굉장히 건강하게 이민에 적응을 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모님과의 자녀와의 대화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것도 보호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사회적인 지지, 뭔가 누군가 격려해 주시는 그런 공동체가 있거나 이렇게 교회에 같이 공동체가 연결돼 있어서 서로적인 네트워크가 일어나고 사회적인 그런 지지가 일어날 때 굉장히 이민자의 그런 심리가 안정해질 수 있고 이민자들이 더 적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그렇게 크리스찬 레이트가 높지가 않잖아요. 30%도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미국은 거의 60% 이상, 70% 정도가 이제 미국에 이민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여기서 크리스찬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민에 관한 모든 정보를 또 같이 공유하는 곳이고 또 소셜 네트워크도 일어날 수 있는 곳이고 또 그 다음에 공동체로서 똑같은 단일 민족이 경험하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1세와 2세들이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1세와 2세의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정말 좀 관계를 시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거는 그냥 진짜 그야말로 예시예요. 왜 내 말을 안 듣니? 너의 생각이 있구나. 내 생각을 이해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기가 잘 안 되죠. 어떤 부모님이 얘기하다가 너의 생각이 있구나. 내 생각을 이해하고 싶다.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뭐 자녀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건 꼭 자녀랑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세와 2세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이민자로서의 어떤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1세, 2세뿐만이 아니라 나와 또 타인들이 경험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따르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게 가장 아프고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내가 경험했던 게 가장 힘들고 내가 경험했던 게 가장 어렵다라는 것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인정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 자녀가 인정하지 않고 옆에 계신 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그래, 내가 경험했던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야. 난 참 잘했어. 이렇게 내가 이제 이런 스트레스 가운데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하려면 나 스스로에게 굉장히 좀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거, 나에게 칭찬해 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부모 자녀 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서로 간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도 방법은 경청이라는 것인데, 경청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새로운 시도를 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불평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불평을 들을 때 이제 그걸 나에게 핀잔 준다라는 것으로 자꾸만 연결지어서 생각하니까 약간 거기에 나를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이그샘플이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니까요. 제가 상담사고 유th 패스터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이제 저한테 오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랑 말이 안 통해서 얘기를 못 하겠다고. 근데 그때 제 이고가, 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공부해서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뭐 상담가도 되고 거기다 이제 유th 패스터로 이렇게 청소년기에 있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또 가정을 방문해서 부모님들도 상담을 해줬는데 내 자녀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나이가 더 이제 지금보다는 젊었죠. 혈기가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제 저희 아들이 지금 한 32세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한 20대 말 정도에 이렇게 얘기를 할 시간이 있는데 그 불평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나오는 거 아시죠? 청소년 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20대 중반에도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이런 걸 해서 내가 굉장히 나는 기분이 나빴다. 그걸 딱 듣는데 속에서 불이 올라오더라고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근데 새로운 방법의 시도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개인으로 인디비주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민 과정이 나에게 굉장히 스트레스한 부분이 있었고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처럼 얘는 내 아들이었지만 이 사람도 뭔가 삶에 어려웠고 힘든 점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뭔가를 그냥 들어주는 거죠. 그게 어려웠구나. 힘들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사과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게 됐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약간 20대 중반에 이제 청년인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자기 너무 힘들었고 하면서 거기에 얘기를 들어주고 불평을 들으니까 더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이제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뭔가 좀 진짜 화합의 그런 시간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한 가지 우리의 관계는 다 누구랑이든지 변화될 수 있고 우리 스트레스는 예전에 있었던 거는 그건 받은 거는 인정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면 이제 그런 인정 가운데서 새로운 방법의 시도는 서로의 불평을 조금 들어주는 거. 그런 거 듣기가 쉽지 않아요. 아내는 남편의 불평을 조금 더 들어주시고 또 아내는 남편의 남편은 아내의 불평을 조금 더 들어주시면서 그냥 이분이 이게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겠구나라는 거를 그냥 그런 점이 있었으니까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그거를 뭐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남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나도 힘들었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우리는 다 우리 얘기를 끝내고 싶어 하는데 내 얘기를 끝내면은 그건 뒷게임이에요. 그날은 누군가 상대방이 불평할 때 그 불평을 좀 잘 들어주시고 그냥 이 사람도 굉장히 어려웠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정말 새로운 방법의 시도를 한번 트라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용의 언어. 누군가 내가 이게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어렵다고 하는 거를 하나도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게 어려울 수 있지. 그래, 많이 어려울 거야. 그렇지만 힘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그런 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뭔가 수용하면서 이제 정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문화적인 거에서 다른 차이가 있어요. 1세 문화와 2세 문화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자녀분들이라든지 또 다른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정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점들을 좀 잘 듣고 다른 점들을 수용하는 것, 뭐 충고라든지 조언이라든지 평가와 판단에 앞서서 약간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흥미를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언제 그렇게 일어났는지 또 어디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에펙티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좀 커서 내가 이렇게 수고한 거, 얘를 위해서 일한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거나 내가 열심히 노고했던 일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약간 레코멘드 해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냥 내가 나의 희생을 약간 칭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칭찬과 다른 사람이 그런 알아주는 거를 기대하지 마시고 약간 나의 삶에 나를 칭찬하는 거, 내가 스스로 나를 칭찬하는 거 그거를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나에게 어떤 거를 칭찬하고 싶은가? 이민 생활의 이렇게 긴 여정 가운데 어떤 거를 칭찬하고 싶으세요? 저는 예를 들면
공장에서 그냥 BMW를 소망하지 않고 때려치고 나와서 굶어 죽더라도 영어를 배운 걸 굉장히 칭찬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나를 그걸 칭찬해. 이렇게 나의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 다 불안, 우울,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약간 상담을 받고 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걸 저는 정말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오픈마인드 하셔서 교회 누군가 이제 이런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좀 교회가 격려해주는 분위기, 뭐 정말 심리, 정신과 선생님 만나서 약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또 그것도 필요하면 먹어도 된다. 이렇게 약간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저의 교회 다녔던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이민자의 어떤 그런 삶 가운데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이제 굉장히 심각한 정신병에 걸려서 이제 약간 영어로는 사이코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조현병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약간 망상이라든지 그런 증상이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심리를 전공했던 사람이어서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정신과 병원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약을 먹게 돼서 이 친구가 밥도 굶고 내일 누군가 독을 탔다 이렇게 해서 밥도 굶고 해서 막 진짜 160인데 한 40kg도 안 나가는 굉장히 마른 몸매였는데 다행히 어렸을 때 저희 교회 다닌 적이 있어서 저를 굉장히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같이 약을 먹고 수년이 지난 후에 지금도 그 친구는 약을 끊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몸무게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대학원도 가서 지금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자기의 생활을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의 어떤 치료를 받고 또 적절한 정말 치료를 받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말 다양한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정신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미치광이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저 사람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그 사람은 정말 학생들도 가리키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다른 교회 다녀요. 다른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또 지도자로 섬기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계속 그렇게 진행하면서 자기 삶을 굉장히 영위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교회에서 기도해서 정말 나면은 베스트죠.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를 여러 번 했는데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들한테 좀 교회가 같이 격려해서 이런 분들은 빨리 좀 상담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또 만약에 교인들끼리 같이 만나서 안전하게 내가 정말 이민 생활에 이런 부분이 너무 스트레스다. 같이 안전하게 얘기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고 거기서 정말 많은 힐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치료받고 또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약간 컨디션이 좀 베스트가 아니어서 좀 약간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1세에 겪는 스트레스, 2세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정말 이런 스트레스가 있지만 또 교회가 주는 굉장히 정말 영적 신앙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또 주님 앞에 와서 내가 기도하고 나는 힘을 얻고 이걸로 나는 정말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베스트 테라피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굉장히 많은 옵션이 우리에게 있고 정말 이런 이민사 정말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혼자서만 경험하지 마시고 혼자만 갖고 있지 마시고 얘기하면 굉장히 많이 해결이 돼요. 우리는 갖고 있지 않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거나 옆에 계신 우리 같은 동료에게 얘기를 하시거나 같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같이 식사 자리에서 커피에서 상담을 요청해서 같이 어려움들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정말 치료가 필요하면 상담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에 어려운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또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고 자녀 얘기를 들어주고 배우자의 얘기를 들어주고 불평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짐을 들어주는 일이거든요.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있으시고 정말 신앙적으로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새로운 방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가족들, 또 교회 가족들,
주변에 아시는 분들의 짐을 나누어 주시면서 정말 이민의 스트레스, 이민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